안녕하세요.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에너지 지식탐구, 과거가 아닌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MC 송민아입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 우리는 위기를 맞아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인간의 사회 경제 활동으로 기후위기가 닥쳤으니 사회 경제 활동을 멈추면 지구의 환경이 회복될까요? 특히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상승의 주범이라고 하는 화석연료. 이 화석연료 사용을 멈추면 조금씩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듯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과연 가능한 방법일까요? 위기의 지구를 구하는 키워드, 지속 가능성, 그리고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의 지구를 구하는 키워드, 지속 가능성. 흔히 환경 문제 해결 방안을 두고 자연으로 돌려준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자연의 품으로 돌려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곤 하죠. 자연을 원래 있던 상태로 돌려놓는다면, 화석 연료 사용을 멈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 석탄은 2019년 기준 전 세계 전력 공급의 3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석유와 천연가스까지 합치면 화석연료가 전 세계 전력 공급량의 62.8%를 담당합니다. 만약 화석연료를 포기한다면 지구 인구의 약 3분의 2가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석탄은 제철공업 등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석탄 공급이 멈춘다면 많은 수의 중공업이 더 이상 가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교통수단도 문제입니다. 자동차가 전기차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세계적으로도 전기차의 판매량은 모든 차량 판매의 10%도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 물류를 책임지는 선박은 아직 전기화가 실용적인 수준이 아니라서 모두 중유 등 화석 연료로 운행하고 있으며 승객 수송을 전담하는 항공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화석 연료를 포기하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사람들의 교류와 경제가 모두 마비되는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기후위기를 해결하려면 국적이나 가치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누구나 수용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현대 문명에서의 생활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하면 수긍하는 사람이 거의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업화 이전의 과거로 돌아간다면 농기계와 비료가 부족해 식량 생산량도 줄어들고 교역이 위축돼 식량 수입도 어려워져서 심각한 기아가 발생할 것입니다. 수도와 통신망도 설비나 자재가 충분하지 않아 유지되기 어려울 테고 의료 산업도 붕괴되어 사망률이 크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지구의 환경 대신 현대 문명으로 유지하는 현대인의 삶이 위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를 극복하면서도 현대 문명을 유지하는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지속 가능성입니다. 지속 가능성이란 말 그대로 어떤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지금과 같은 환경, 지금과 같은 삶, 지금과 같은 경제를 앞으로도 쭉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경제적인 생활뿐 아니라 자연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까지 자연으로부터 여러 편의를 얻어 풍족한 삶을 유지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똑같이 자연으로부터 편의를 계속 얻을 수 있을 것이 지속 가능성의 의미입니다. 비유하자면 거위의 배를 가르지 않고 황금알을 계속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를 기후위기와 연결한다면 갑작스러운 기후변화로 인류의 사회와 자연이 큰 변화를 겪지 않으면서도 에너지와 자원을 자연으로부터 최대한 얻으려는 생활 방식이 바로 지속 가능성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정되고 편안한 지금의 상태가 최대한 오래 지속돼야 한다는 아주 당연한 기대를 담은 개념이죠.
지속 가능성은 1972년 발간된 성장의 한계 보고서에 공식적으로 처음 언급됐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전의 성장 추세가 변하지 않는다면 환경 오염과 자원 고갈로 인하여 100년 안에 성장의 한계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1987년 우리 공동의 미래 보고서에서는 지속 가능 발전이 인류가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제시됐습니다. 여기서의 의미는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더 깊은 뜻이 있는데요. 지구가 버틸 수 있는 인구와 경제 활동에는 한계가 있으니 지금처럼 자연으로부터 얻기만 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는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이 왜 중요한지는 자원의 저주와 같은 사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원이 너무 풍족한 나머지 이 자원이 무한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마구 쓰다가 정작 자원이 고갈된 이후에는 어려움을 겪는 것을 자원의 저주라고 하는데요. 잘 알려진 사례가 태평양의 섬나라 나우루입니다. 나우루에는 새에 배설물이 쌓여 굳은 암석인 구아노가 풍부한데 구아노는 비료와 각종 공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귀한 자원입니다. 나우루는 구아노를 채굴하면서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로 급부상합니다. 1980년대에 비행기를 타고 오스트레일리아까지 쇼핑하러 다녀오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일상 중 하나였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아노가 다 고갈되자 달리 경제수단이 없었던 나우루는 최빈국 중 하나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을 먹여 살린 풍족한 자원이 도리어 저주가 되어 사람들을 빈곤하게 한 셈이죠. 만약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적어도 구아노의 채굴량을 정해두고 아껴서 캤더라면, 구아노를 팔아서 번 돈으로 현명하게 투자했더라면 나우루가 최빈국으로 전락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석 연료를 마음껏 쓸수록 미래 세대가 사용할 연료도 줄어들고 기후위기로 인해 더 위험한 환경에 살게 됩니다. 지금 자원이 넉넉하고 지구 환경에 여유가 있다고 화석 연료에 의존하며 지구의 평균 기온을 올리는데 거리낌이 없이 한다면 언젠가 우리 후손이 그 대가를 치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3가지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성은 이처럼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올 재앙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UN 브룬틀란 위원회가 1987년 발표한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정의하고 우리에게 찾아올 재앙으로 빈곤의 심화, 인구 과잉, 기후변화, 환경 파괴 이 4가지를 꼽았습니다. 지속 가능성은 미래의 인류를 위협할 여러 문제를 극복하는 한편으로 현재의 삶과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인류가 맞닥뜨릴 문제 전반을 다루기에 지속 가능성은 환경부터 인간의 경제 활동까지 폭넓게 다룹니다. 경제학자인 르네 파세가 정리해서 현재 통용되는 지속 가능성은 그림과 같이 환경, 경제, 사회, 3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각 영역은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됩니다. 예를 들어 경제와 환경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려면 환경이 견딜 수 있는 수준의 경제 활동을 해야 합니다. 환경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자원과 주거 환경이 공평하게 배분돼야 합니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하려면 사회 구성원이 모두 합의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경제 활동을 해야 합니다. 3가지 영역의 지속 가능성은 모두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환경을 이전 그대로 보존하겠다고 경제활동을 크게 제한한다면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경제성장을 추구한다고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에 신경 쓰지 않는다면 변화된 환경으로 인해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또한 지구 환경에 영향을 준다고 열대우림 개발을 제한한다면 환경적으로는 지속 가능할지 몰라도 사회적으로는
개발도상국이 동의하지 않아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국가 간 평등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무작정 지원한다면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잦은 홍수와 같은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원인을 제공한 기업에 무제한적인 책임을 지우는 것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외면하는 것 모두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속 가능성은 복잡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영역에서 지속 가능성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환경 영역에서의 지속 가능성은 생태적 지속 가능성이라고도 합니다. 산업혁명 이전 인류는 자연 환경을 소진하지 않는 수준에서 경제활동을 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땅의 양분을 소모하더라도 생물의 사체나 상류에서 흘러온 흙 등으로 양분이 보충되어 이전으로 회복됐으며 나무를 베내어 연료로 사용하더라도 쓴 만큼 새로운 나무가 자라 산림은 유지됐습니다. 과거의 인류가 특별히 환경의식이 높아서가 아니라 경제활동이 자연의 회복력을 넘어서지 않는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경제가 발전하면서 인류는 자연이 회복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자원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는 특히 더 그러합니다. 수백만 년 이상 걸려 생성된 연료를 불과 몇 년 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로 수많은 생물종이 빠르게 멸종하고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현재 인류에 의해 지구의 6번째 대멸종이 진행 중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결국 언젠가 인류는 자연의 자원을 고갈시키고 환경을 회복 불가능하게 파괴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환경 영역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 환경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선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제 영역에서의 지속 가능성은 경제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의 경제 활동은 자연에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더 큰 가치를 얻는 활동을 말합니다. 따라서 얼마나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든 경제 활동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자원이 소모되고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거꾸로 말하면 경제 활동을 계속하려면 사용할 자원과 변화시킬 자연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자연과 자원은 광물과 같은 상품성 있는 자원뿐 아니라 물, 공기, 토지, 생태계와 같은 자연 환경을 모두 포함합니다. 현재의 경제 활동은 현재의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꾸준히 지속하려면 현재의 자연 환경이 가능하면 변하지 않은 채 유지돼야 합니다. 만약 현재의 경제 활동이 자연을 크게 훼손한다면 경제 활동의 근간이 변화하고 지금과 같은 방식의 경제 활동이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농업입니다. 과거에는 농사를 지을 때 휴경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동안 땅속의 양분을 작물이 써버리기 때문에 작물을 수확하고 난 토양의 환경은 양분이 고갈된 상태입니다. 다음번 농사를 지으려면 토양의 양분이 회복되어 이전 파종을 할 때와 비슷한 상태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토양의 양분이 보충될 시간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작물을 키운다면 땅속의 양분은 완전히 고갈되고 토양 생태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될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농사를 쉬고 농지를 자연 상태 그대로 두는 휴경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경제 영역의 지속 가능성은 지금과 같은 경제 활동을 앞으로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현재 세대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 미래 세대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영역에서의 지속 가능성은 다루는 범위가 넓습니다. 역사적으로 지속 가능성은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 문제 또는 자원 고갈과 같은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됐습니다. 그러나 경제와 환경만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온전하게 보여주지 못합니다. 사람의 삶은 경제와 환경만으로 정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직장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려고 하는 동시에 여러 이웃이나 집단과 복잡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복잡한 사회적 관계의 균형이 깨지면 안정적인 삶을 지속하기 어려워집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평등하고 공평한 삶을 누려야 지금의 생활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인 공평성이 깨져서 빈부격차가 심해진다고 생각해보면 빈부격차가 심해질수록 불공평한 현실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거나 불공평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무기력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사회 어느 쪽이나 건강한 사회가 유지되는데 악영향을 줍니다. 민주주의적 가치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도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대립하면서 사회적 삶이 불안정해지거나 약탈이나 방화, 살인과 같은 범죄가 자주 일어나 사회 붕괴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남아메리카의 여러 국가들처럼 자원이나 환경의 부족함이 없음에도 사회적 공정성이 훼손되거나 정치적인 불안정으로 사람들의 생활이 어려운 나라들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은 이처럼 경제적, 환경적인 차원뿐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 지속 가능한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까요? 지속 가능한 삶이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나은 세상, 적어도 더 나빠지지 않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을 수 있는 삶을 말합니다. 내 이익을 자연으로부터, 미래 세대로부터, 타인으로부터 빼앗지 않는 삶이며 동시에 현재를 사는 사람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지도 않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은 당장은 조금 손해보고 불편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과 같은 풍요를 계속 누리려면 그런 불편은 충분히 감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지속 가능성은 당장은 번거로워 보여도 궁극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속 가능한 세계를 위한 최소한의 실천, 탄소 중립. 지속 가능성의 의미를 생각하면 기후 위기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가 보일 것입니다. 기후 위기의 가장 유력한 원인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증가인데요. 이 이산화탄소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물의 호흡이나 생물의 사체를 태워서 나온 이산화탄소는 광합성부터 호흡으로 이어지는 자연계의 탄소 순환의 일부이므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산화탄소의 주요 원인은 땅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탄소를 깨워서 대기 중으로 되돌려 보내는 활동, 즉 화석 연료 사용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당연하게 우리는 화석 연료 사용을 줄임으로써 기후 위기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작정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현대 문명은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석탄을 태워서 전기를 만들고 석유를 태워서 교통수단을 움직입니다. 석탄과 석유는 플라스틱과 같은 수많은 화학물질의 원료로 사용되며 비료의 원료가 되기도 하고 금속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꼭 필요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에서 사용하고 남은 화석연료는 아스팔트와 같은 형태로 길을 닦는 데 쓰입니다. 이처럼 쓰임새가 다양한 화석연료를 갑자기 사용하지 않는다면 환경은 지속 가능할지 몰라도 경제는 지속할 수 없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사회적인 여파입니다. 화석연료가 거의 모든 산업에서 널리 사용되다 보니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면 그 충격은 산업 전반에 고르게 미칠 것입니다. 에너지 분야처럼 화석연료를 직접 사용하는 산업계의 일자리가 대부분 사라질 것이고 화석연료를 원료로 하는 여러 제품들 역시 시장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식량 생산에도 영향을 미쳐서 기아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경제 시스템 전반이 마비되면서 사람들은 생존하기 위해 점차 각박해지고 대립하며 커다란 혼란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지속 가능하려면 화석연료를 무조건 퇴출할 것이 아니라 보다 현명하게 환경과 경제와 사회를 조화시켜야 합니다. 즉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되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에서 벗어나도록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사회적인 지속 가능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변화의 방향은 물론 화석연료를 대신해 환경에 피해를 덜 주면서도 경제적인 활력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와 경제 시스템일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까요? 앞에서도 보았듯이 현실적으로 화석 연료를 당장 완전히 퇴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와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점진적인 변화만으로는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을 만큼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가 불가능합니다. 최근의 연구는 기후 변화가 과학자들의 예상보다도 빠른 속도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린란드와 남극의 대륙冰상은 1990년대 이후 빠르게 녹으면서 해수면을 1.8cm 상승시킨 것으로 확인됩니다. IPCC에서 가정한 최악의 시나리오와 일치하는 수치입니다. 리즈 대학교와 덴마크 기상연구소는 2020년 네이처에 발표한 연구에서 해수면은 매년 4mm씩 높아져서 이번 세기 말까지 17cm나 더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과학자들이 그간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탄소 배출량을 점진적으로 줄이느라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화석연료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수밖에 없다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대기 중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다시 땅속이나 물속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돈과 인력이 많이 드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화석연료 사용을 갑자기 멈춰서 경제와 사회가 커다란 혼란에 빠지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이처럼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고체나 액체 상태의 화합물로 되돌려 대기 중에서 제거하는 방법을 탄소 포집, 활용, 저장이라고 합니다. CCUS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CCUS로 이산화탄소를 충분히 수집해서 저장할 수 있다면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배출된 양만큼 다시 저장해서 겉보기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0으로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먹은 음식의 칼로리만큼 운동으로 써버리면 체중이 늘어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전략이 바로 탄소 중립입니다. 탄소가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 상태를 달성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현재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생각하면 대기 중 탄소가 줄어들어야 하겠지만 대기 중 탄소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일단은 늘지도 줄지도 않는 상태를 우선 달성해야 합니다. 세계 많은 국가들이 탄소 흡수가 아닌 탄소 중립을 목표로 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은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실천 가능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탄소 중립 목표를 내세우고 환경과 경제,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조화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탄소 중립은 단순한 환경보호 정책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계를 온전하게 지키려는 최소한의 노력인 셈입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 탄소 중립을 이루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에너지와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고 대기 중에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되돌릴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는 나무를 심는 것 정도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나무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양분으로 바꾸고 땅속에 저장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그럼 탄소 중립을 위한 어떤 노력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전기를 아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매년 지구의 날이면 10분간 소등 행사를 하곤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만 100만 곳의 건물이 참여하는 이 행사에서 10분간 불을 꺼서 아낀 에너지로 절약된 이산화탄소는 30년생 소나무 8,000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나무를 심고 전기를 아끼는 작은 행동도 중요하지만 기업 차원의 움직임도 큰 힘이 됩니다. 경제활동의 중심인 기업이 저마다 기업 활동으로 배출하는 탄소만큼 다시 흡수한다면 탄소 중립을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에 따라서는 항공사처럼 어쩔 수 없이 화석연료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기업들도 탄소 중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 일부를 대기 중 탄소를 줄이는 활동, 즉 CCUS나 재생에너지 연구,
산림 보존과 같은 일에 투자하는 것이죠. 호주의 저가 항공사인 제스타처럼 승객이 지불하는 운임 중 일부를 탄소 배출량을 줄이거나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비행기를 운영하면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 저장하는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업이 배출하는 탄소의 양을 0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제스타 항공은 이러한 탄소 중립 프로젝트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약 200만 톤에 달하는 탄소 배출량을 상쇄했다고 하는데 시드니 항구를 2번이나 채우고도 남는 막대한 양이라고 합니다. 물론 탄소 중립은 개별 기업의 활동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은 여러 기업을 거쳐서 우리의 손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유를 생각해 봅시다. 마트에서 사는 우유는 대관령과 같은 곳의 목장에서 짜낸 소젖으로 만듭니다. 소에서 짜낸 젖은 우유 회사로 전달되어 우리가 마시는 형태의 우유로 가공됩니다. 우유 회사에서는 설비 회사가 제작해준 생산 공장에서 첨가물 회사에서 구입한 첨가물로 소젖을 처리하고 포장지 회사에서 구입한 종이 포장지에 우유를 담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우유는 운송 회사의 차에 실려 여러 유통사로 전달되고 우리의 손에 들어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우유조차 이처럼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이 모든 과정마다 에너지가 사용되고 탄소를 배출합니다. 따라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사용하는 제품들이 만들어내는 탄소를 정확하게 추적해야 합니다. 이를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며 탄소 발자국을 추적하면 각각의 제품이 탄소를 얼마나 배출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송 과정에서 많은 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탄소 발자국을 이동거리로 나타내기도 하죠. 더 먼 곳에서 생산된 제품일수록 탄소 배출량이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탄소 발자국을 측정함으로써 각 제품이나 유통 단계별로 얼마나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서 탄소 발자국을 실시간으로 계산해주는 방법도 개발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